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박사옥입니다. 시간이 3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원래 발표자에 대한 칭찬의 코멘트를 3분 정도 하고, 제가 또 존경하는 토론자 선배님, 선생님들에 대한 또 존경의 말씀을 5분 정도 드리고, 또 기관이 이런 좋은 행사를 개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찬사를 한 3분 정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3분 만에 얘기하려면 제가 준비된 토론문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과기부 직할기관들, 그러니까 직할 출연기관과 또 출연연들까지 포함해서, 출연연은 직할기관은 아니고 NST 이제 기관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과학기술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주장해온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특별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성과관리 제도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평가 스킴을 적용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연구개발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특별한가,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보편적이어서 일반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평가가 가능한가. 만약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은 예외적으로 평가해서 좀 빼드리거나 독특한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 일반론으로서 보편적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지난 10여 년간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그 경로를 따라오다 보니 현재 정부의 다른 부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하고는 대단히 크게 달라진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착해 왔다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 포인트는 아까 안준모 교수님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연구 현장의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영평가의 평가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이미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평가 주기 문제도 그렇고, 정성평가도 그렇고, 절대평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는 상당히 진척이 됐고, 또한 그 제도가 나름대로 정착이 돼서 또 키스텝에서 많은 운영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정착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 사실은 이 평가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신하고, 또 어떤 그 책무성을 강조하고, 또 정책 방향에 맞게 경영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동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과기부 기관 평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한 효용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내에서도 평가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서, 특히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기관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일부 보직자와 행정직들만의 행사로 지금 전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평가를 잘 받으면 기관장께서 평화롭게 퇴임하시는 경우에 성과급이 좀 나갑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요. 고유 예산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거다라고 엄포를 놨지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아마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유 예산이 증감이 되었다 한들, 사실 출연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뭐 40%에서 많게는 90%까지 수탁 사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고유 예산이 10% 깎인들 늘어난들 큰 영향이 없거든요. 또 이게 뭐 인사고과나 내부 평가하고 연동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평 지표하고 또 일관성이 없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과기부의 출연기관 평가는
여타 정부 기관들의 경영 평가와 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데, 여기서 안준모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 평가제도 개선 부분은 무언가 기관 자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요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개선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공기관으로서 설립이 됐고 매년 출연금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일부 보편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로서의 어떤 말하자면 정부가 약간의 전략성을 띠고 기관에 대해서 어떤 주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작동되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세컨 라운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과기 행정체계 즉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NST를 공무조정실로 옮긴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지만은 만약에 이제 가정하자면요, 아니면 혁신본부를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로 독립시켜서 행정위원회로 만든다던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왔던 진화 과정이 상당히 뒤집히면서 대단히 보편적인 기관 평가 체계를 적용받는 압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방어하고 이제 막 새로 또 개선된 평가 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평가 체계를 얼마나 또 안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 교수님께서 따로 요약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을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이건주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주 교수님께는 그 미국의 기관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또는 그 독일 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안 교수님 발표도 아주 잘 들었고, 그다음에 원장님 덕분에 좋은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정리를 잘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뭘 더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는 좀 약간 그 중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해외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기관 평가를 이제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GPRA를 어떻게 보면은 모델 케이스로 삼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1990년대 말에 이제 저희 정보업무평가법 처음 만들어질 때 미국의 GPRA를 많이 참조를 했죠. 뭐 그래서 그런지 전략계획이나 성과계획 같은 용어들이 이제 그대로 녹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평가라는 관점에서 GPRA를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평가 결과로 성적이 나와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변화해 왔는데 GPRA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 법에도 퍼포먼스하고 리졸트라는 단어는 있지만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리뷰, 모니터링 이런 단어로 이제 활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GPRA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 조직이 맨데이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맨데이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세웠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세웠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주기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천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의 기본적인 취지고,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GPRA를 처음에 도입할 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정부 성과라는 게 공공부문 성과라는 것이 그렇게 측정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한 거냐?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하다면 이제 뭐 점수화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쉬울 텐데 그게 어렵다라는 걸 인지를 초기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GPRA가 처음 도입 논의됐을 때 바로 이제 액트로 법으로 간 게 아니라 한 5, 6년 정도 파일럿을 했습니다. 파일럿을 하면서 이게 과연 진짜로 가능한 건가? 민간의 영업 실적 나오는 그런 상황처럼 정부도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뭐 잘했네 못했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한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하다가 뭐 이제 법으로 이제 제도화된 거고, 제도화된 이후에도 그 아주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브로드하게 보고 리뷰하고, 그래서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뭐 좀 리뷰가 좀 필요하다,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피드백이 가고 그것이 정책 결정 정보로 활용된다라고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GPRA를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 GPRA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부가 하고 있는 활동이 방향성이 맞는가, 의미 있는 걸 하는가, 법에서 꼭 요구한 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활동들이 구성원들 사이에 잘 공유가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평가 GPRA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거기서 함의를 찾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활동과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는 그 막스 프랑크가 아마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평가가 추구하는 목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 출연형 기관평가 지향점으로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성, 책무성, 효과성, 효율성, 수월성, 모든 것을 다 하나의 평가 틀 안에 넣기는 어렵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넣으려고 들면 이제 평가가 복잡해지고 아주 상충이 되는 정보를 자꾸 확보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막스 프랑크의 평가를 보면은 수월성 하나의 관점에서 쭉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월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수월성을, 연구 활동에서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같이 뭐 가야 된다, 이런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바탕으로 평가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말로 쓰자면 뭐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을 텐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게 저희가 그 두 나라의 사례에서 레슨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발언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GPRA나 막스 프랑크 기관 평가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님께 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평가자 입장에서 그 출연형 기관 평가에 대한 개선 의견이라는 주제를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재료연구원 원장 이정원입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20일 원습격을 해서 재료연구소에서 이제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기관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출연 연구 기관이 25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주제를 받고 제가 전체 출연 연구 기관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어서 몇 개 기관의 기관장님께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상당 부분 동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저는 현장에서의 그 피수감 기관 입장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할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연 연구 기관을 관리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이제 기능을 하죠, 평가가. 그런데 적합성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관 평가가 제가 이번에 받으면서 느낀 게 세부기술 성과 평가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평가하시는 분들도 짧은 시간 안에 한 기관의 평가를 하다 보니 그 구체적인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세부기술 평가하는 게 가장 쉬웠겠죠. 보통 전략 목표라는 것을 4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 목표가 12개 정도, 그리고 이제 성과 지표, 이게 이제 세부 기술입니다. 36개 정도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가 결국 세부 기술의 이 종합 성적으로 묶여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많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부 기술 차원의 평가에 머물러 가지고 기관 평가 결과가
향후 기관의 발전 방향과의 연계성에 상당히 부족함이 좀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너무 이 성과 지표, 세부 지표에 매몰되는 느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평가 수감에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계속적으로 이제 진화되고 발전돼서 굉장히 그 실적 보고서를 이제 축소를 했어요. 몇 페이지 이내로 써라. 그런데 그 몇 페이지 이내가 너무 또 단축해서 짧게 쓰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제한이 없는 그 증빙 자료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작성과 검토에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번에 느낀 건 이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출연연이 굉장히 창의적인 연구, 그 다음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가하신 분들이 공인 성적서를 내놔라 이거예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 세계 최초로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리드를 하는 분야인데 공인 성적서가 없다. 시험 방법 자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보통을 맞았어요. 너무너무 조금 이건 너무 현장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좀 있고요. 한 예를 들어보면 독일의 프라운호프가 70여 개 기관 중에 국제 공동 연구를 딱 2개 지정한답니다. 하는데 조건이 배울 게 있어야 된다. 상대 국가에. 두 번째, 이 실용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2가지를 보는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저희 재료연이 멀티 머티리얼 3D 프린팅 기술로 독일의 이 프라운호프 드레스덴에 있는 하고 국제 공동 연구를 하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돈 내서. 그런데 이게 또 평가 방법이 없고 뭐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서 보통을 받았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인데 그래서 상당히 그 답답함을 좀 느꼈었고요. 실적 보고서 작성 역량이 이제 평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행정 인력이 큰 기관들이 아무래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작은 기관들은 보기는 아름답지만 아담하고 참 좋지만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행정 인력이 많은 데가 그러한 쪽에 잘 보완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 이제 평가위원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항상 이게 지적이 되고는 있는데 정말 전문가들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모셔야 될 분들이 또 저희 재료형 같은 경우는 창원에 있어가지고 오시면 이틀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바쁘신 분들이 잘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참 고민을 좀 많이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뭐 아무나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과 목표가 12개인데 8분의 이제 평가위원이 오시는데 그 8분이 정말 깊이 있는 그 연구원이 뭐 20년, 30년씩 연구한 분야를 정말 커버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면에서는 조금 많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2라운드에서 대책을 조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관 평가 제도의 그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례라든지 평가를 직접 받으시면서 이제 출연연 입장에서 체감하는 기관 평가 제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의 하승도 부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 부원장님께는 그 기초과학연구원의 피어 리뷰, 그다음에 해외 석학 평가에 대한 주제를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초과학연구원의 하성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에 이렇게 좋은 연구소 와서 구경할 수 있게 또 해주신 우리 김 원장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토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초대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안 오려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연연의 평가라는 문제가 워낙 해묵은 문제이고 제가 키스트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워낙 할 말이 많은데 가서 짧은 시간에 못할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IBS,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IBS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뭐 가겠다 그러고 왔습니다. 아마 그 피수감 기관으로서의 느낌은 지금 이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과 다 100% 제가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10년 전에 2011년에 그 기초과학 우리나라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서 수월성, 자율성, 창의성, 개방성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저희는 그 NST 산하의 그 다른 출연진들과 달리 연구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훌륭하신 연구단장님들을 모시고 연구단장님이 자율적으로 연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독특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단 체제를 처음에 꾸민다 그랬을 때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단의 연구자들은 정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단이 한 10년 정도 해서 만약에 해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등등 해서 또 해보지 않았던 제도에서 굉장히 반대도 많았었는데 그런대로 현재 10년째 잘 운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었으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단을 선정하고 또 그 연구단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저희가 꾸미고 있습니다. 영어로 Selection and Evaluation Committee에서 저희가 SEC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SEC 멤버는 저희가 대외 B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멤버인지 잘 모르세요. 저희 본부에서 헤드쿼터에서만 알고 있는데 한 20여 명 정도의 여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IBS의 연구 분야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 분야 그대로입니다. 수학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과학 분야에 세계적으로 정말 영향이 있으신 분들, 물론 국내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그 SEC 멤버로 모셔서 그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그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를 연구 단장으로 선정하는데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뽑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우리 국내에서 그 영국의 왕립 학술원의 그 멤버가 되신 김빈내리 교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 수준의 세계적인 그 분야에서의 세계 탑티어의 그 연구자들을 연구단장으로 모시고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연구단장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일단 연구단이 선정이 되면 그 안에 몇 명의 그 PI급 연구원을 모실 것인지 그 안에서 어떤 분야의 연구를 어떤 연구 그룹으로 형태로 꾸밀 것인지는 연구단장한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헤드쿼터에서 저희 원장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연구단장을 선정하고 또 이제 연구단의 그 성과를 평가하는 그 SEC 운영하는데 저희가 전체 연구비가 한 순수 연구비가 1,5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그 SEC 1년 예산이 15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1%면 이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5억은 작은 돈이 아니어서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 전 세계 석학들의 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제가 직접 1년에 한 2번씩 모셔서 실제 대면 회의를 통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주로 화상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단이 성립이 되면 일단 5년 차에 한번 평가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3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만들어진 10년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8년차 평가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5년차 평가는 그냥 중간 컨설팅의 개념인데 8년차 평가에서 S를 받지 못하면 연구단이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개의 연구단을 평가를 해서 2개의 연구단이 해체가 결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문 닫는 건 아니고 2년간의 그 디스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어서 2년 동안의 문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문을 닫는 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시쳇말로 살벌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주로 이제 정말 그 SEC 멤버에서 정량적으로 잘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성과 평가의 경우에는 SEC에서 한다기보다는 일단 그 전문단 평가단을 꾸밉니다. 그 분야에 정말 국내 분 포함해서 해외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전문단의 그러니까 전문위원회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분야별로 그 전문위원회에서 그 연구단의 평가만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꾸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전문가 평가뿐 아니라 거기에 그 레퍼토어를 두어서 그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까지를 또 감시하는 감시를 하는 제도까지 두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가 결과로서 연구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수준의 그 평가가 아니라 정말 생사를 결정하는 정도의
굉장히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외의 그 평가단을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잘 아시겠습니다. 국내의 연구 분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다리 건너면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 해외 평가자들을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유효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연구단이 종료 결정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습니다. 연구단장의 연세가 많으신 연구단을 뭐 종료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해외 평가자들이 볼 때는 그런 건 보이지 않거든요. 뭐 연구단장이 은퇴를 앞뒀기 때문에 그만두게 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었고, 다만 은퇴를 앞두신 연구단장님들의 경우에는 그 연구를 이제 평생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잘 못 받았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정리하자면 저희 SEC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 IBS에서는 그 연구단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그 IBS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SEC의 아주 공정한 운영, 이것이 굉장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가능하다면, 가능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관 평가에서도 이 정도로 공정하고 신랄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출연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2라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BS의 동료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원칙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홍영덕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은 영국의 기관 평가 사례, 그리고 메타 평가 쪽에 단연간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형덕입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을 때는 굉장히 주의력도 떨어질 이런 시간이고, 어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자극적인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관 평가는 아까 암 교수님 설명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장인 코끼리 만지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논의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런 종합 평가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갖는 거다. 그래서 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승전 세부 평가, 과제 평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평가는 굉장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잘 하는 반면에 상위로 사업 평가나 기관 평가나 정책 평가로 갈수록 정말 이게 정책 평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의미와 목적과 같은 수단이 안 맞는 이런 부정합한 정합성에 상당히 어떤 그런 거리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나 하면, 우리가 이제 평균의 함정이라고 이런 얘기 통계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의 합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간평가는 모든 과제에 썸을 하면 그게 기간평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떤 그런 평가들 중에서 보면 이 과제 평가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평가들도 또 일부 이제 요즘 많이 이게 시행되는데, 그 위에 기관 평가, 정책 평가, 전략 평가 이런 부분은 정말 정말 본질을 충실히 한 어떤 그런 평가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토론의 첫 번째가 기관 평가는 기관 평가의 본질에 맞게 충실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뭐 제가 답을 드리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둘 건가 하는 이 평가를 해서 뭘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고 영국의 평가를 어떻게 하냐.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변화를 가지고 이거 뭐 내용 설명을 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영국의 연구기관의 어떤 그 평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게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지난 80년대부터 해서 대학의 어떤 그런 그 연구기관, 대학의 학과 분야 중심으로 어떤 그런 기관 평가를 했었던 RAE에서 REF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뒀냐는 걸 보면 우리가 함의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RAE에서 REF로 뒀던 거는 첫 번째로는 이분들의 어떤 그런 이 REF와 REF나 RA도 마찬가지로 이 인증이고 절대 평가거든요. 그래서 각 그 부분의 어떤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등급을 주는데 그 등급 기준을 굉장히 상향시켰다는 게 첫 번째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임팩트 평가입니다. 영향 평가. 그래서 영향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비판도 있긴 하지만 영향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이 많은 제도적인 그런 보완을 한 것은 최근에 어떤 그런 유럽 연합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경향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함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영국의 연구회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까 안 박사님도 안 교수님도 설명하셨던 연구의 산하 BBSRC 산하기관 평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여기도 개별 기관 평가도 있지만 최종 기관 평가 패널이라 그죠? 파이널 기관 평가 패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그런 평가에서의 어떤 그런 횡적인 평가도 있고 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우리가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기관 평가를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하는 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데 종합적으로 이 기관들이 정말 의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하든지 못하든지 하여튼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 어떤 평가 중에서 이 BBSRC 같은 경우에도 기관별 어떤 인센티브나 성과를 주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서 하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기관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관들이 한 기관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 국가가 뭐 그렇게 큰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 과제가 정말 무슨 거꾸로 가고 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기관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영국의 최근에 어떤 그런 기관 평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함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제가 다음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위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에서 정말 제일 불만 중에 하나는 이 상위 평가에 대한 어떤 불만입니다. 이 상위 평가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타 이밸루에이션, 메타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 평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요. 또 이 상위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이 형성적 상위 평가나 진단적 상위 평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평가가 특히 이제 우리가 진단적 상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고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상위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미래의 방향성을 갖는 어떤 그런 상위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런 두더지 털듯이 그 전에 한 평가의 어떤 그런 잘잘못을 평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불만입니다. 그런 에너지는 거기에 그렇게 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역량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가자에게 그런 평가를 했으면 거기에 믿을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 못 믿으면 그 평가를 왜 하겠어요? 더 훌륭한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평가를 하고 자체 평가를 하고 나서 그게 잘 된다 못했나 또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정작 알아야 될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적인 어떤 그런 그 평가, 그게 메타 평가예요, 상위 평가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그런 그 메타 평가는 메타 평가다워야 되는 거지. 사실 이런 그 평가를 평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100% 에너지를 쏟는 거는 사실 그건 본질과 굉장히 다른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닌가 생각되고, 더 미시적인 거는 혹시 기회 더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